안녕하세요, 다니엘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4편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틈새 부동산 재테크 전략인데요. 앞으로 이건 제가 이제 시리즈로 이제 계속 말씀드릴 텐데, 이걸 제가 총 한 6편 내지 7편 정도로 찍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4편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 다세대 주택, 다세대 통건물과 반포 자이 아파트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다세대 주택 통건물 매입으로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게 다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이제 공동주택을 하죠. 이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 통건물 매입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7가지 조건. 최소한 이런 7가지 조건만 내가 확인하고 이런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또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입니다. 지역. 부동산 투자는요, 첫 번째도 지역이고, 두 번째도 지역이고, 세 번째도 지역이고, 100번째도 지역입니다. 그만큼 지역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은 경기도 아니고 또 지방도 아니고 서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에 왜 서울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서울이 좋다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서울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서울이 이 한강을 중심으로 이제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고 있는데, 서울에도 오르지 않는 지역도 많고요. 또 오르는 지역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은 그래도 중장기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이 다세대 주택 통건물을 매입할 때는 준공고 임대사업자를 내는 조건으로 하는 게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린 모든 세금 혜택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8년 이상을 해야 돼요. 내가 8년 이상 투자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월세도 받을 수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투자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역이 중요합니다. 서울 같은 데서도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를 만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전문가인 저조차도 어디가 언제 얼마큼 올라갈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통계나 빅데이터 플러스 정부의 정책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을 예측이 이제 가능한데요. 언제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지역들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2030 서울 도시개발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 가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한 300페이지 이상 분량이 되는데 양이 꽤 됩니다. 그렇지만 보물성과 같은 책자예요. 서울이 앞으로 공간계획이 어떻게 되고, 도로계획, 교통계획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이 잘 나와져 있죠.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 마곡이 어떻게 바뀌고 용산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계획이 다 잡혀져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제 하나씩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2030 서울 도시개발계획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죠? 어느 지역에 가능하면 3도심, 7광역중심 위주로 지역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이제 지도인데요. 여기 한양도심, 그 다음에 강남, 영등포, 여의도가 3도심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핵심 지역 3군데죠. 1등급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동생들이 있는데, 이제 7광역중심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창동, 상계, 청량리, 상암, 마곡, 가산, 대림 이런 데들이 이제 2등급 땅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3도심, 7광역중심 위주로 투자를 하면 비교적 안정적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부동산의 가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역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 또 자신이 익숙한 동네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것은 피하셔야 돼요. 내가 좀 낯선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될 만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아요.
뭐 그 변수를 설명하자면 100가지, 1000가지가 많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 변수가 매일 바뀌니까. 예측만 할 뿐이지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부동산의 가격을 가장 크게 결정하는 그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정책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들이 뭐 교통도 있고 학군도 있고 생활편의시설도 있고 뭐 한강경 주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동산의 가격을, 특히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네,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그를 중심으로 주택이 생기고 교통이 생기고 생활편의시설이 생기는 겁니다. 교통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거꾸로죠.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교통이 나고, 지금 여러분들 서울이나 서울 도심지에 보면 그런 현상을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서울에 어디에 일자리가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 지역이 보입니다. 어느 지역이 좋은지. 자, 볼게요. 자, 지금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 세 군데가 어디죠? 바로 이제 이 강남, 그리고 이제 서울 도심, 지금 빨간색으로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자, 여기 이제 1등급 땅이에요. 왜 그렇죠? 자, 이곳은 우리나라 서울 중에서도요, 일자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국가 계획으로도 앞으로 요 세 군데는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곳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져도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신도시, 예전에 만든 신도시들은 뭐 빈 집이 많이 생긴다고 하지만, 도쿄나 그런 일자리가 있는 도심은 임대료나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하지만 서울의 이런 핵심 지역들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 일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보시는 것처럼 비싸죠. 그죠? 3도심이 있고, 이거 3도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광역중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 사람은 대체로 아실 거예요. 자, 서울에 일자리가 있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죠? 네, 바로 여기 마곡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거의 한 16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뭐 인구 유입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저쪽에 엠벨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분양 가격이 4억 원 전후했었는데 지금 뭐 거의 9억 원까지 올라갔죠. 거의 한 4, 5년 만에 2배가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강서구는 부동산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네, 바로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일자리가 있는 곳이 어디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2등급 땅입니다. 자, 이쪽에서 한강을 건너가면 여기에 뭐가 있죠? 상암동 DMC가 있죠. 방송 미디어들이 다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올림픽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여기 가재호 뉴타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색증산 뉴타운, 그 다음에 향동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지금 앞으로 수색증산 뉴타운이나 항동지구 같은 경우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죠?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일자리가. 상암동 DMC.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가산대림이라는 곳 있습니다. 가산대림. 여러분들 가산 디지털 단지역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 10년 전만 과거로 가도 거기는 공장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천지개벽이 됐죠. 가보면 뭐 이 강남 테헤란로 저리 가랍니다.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를 이용하는 그 인구가, 사용자가 16배가 폭증해가지고 그 출입구를 늘리는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5, 6, 7, 8, 9호선 지하철역 중에 하루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올라갈 지역 중에 하나죠. 자, 여기도 일자리가 있는 곳이죠. 또 일자리가 있는 곳이 어디죠? 네, 바로 용산 업무지구입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행을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용산 업무단지가 다시 새 그림을 짰거든요. 그거대로 개발이 됨에 따라서 이것도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도 이제 당연히 좋아질 곳 중에 하나고요. 자, 이쪽으로 보면 이제 송파 쪽에 뭐 여기 법조타운, 운정동 업무단지부터 해서 이쪽 아래쪽도 그 일자리가 모여 있는 곳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또 어디 있죠? 여기 이제 청량리하고 왕십리에 이르는 요 지역들. 여기도 다 이제 상업지역 라인인데요. 지금 그 청량리 같은 데도 이렇게 여러분들 검색해서 보시면 예전에 우파팔 자리들이
이제 대형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쪽에 새로운 이제 일자리가 이제 창출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2등급 땅이고요. 저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창동 상계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요번에 그 서울의 투기 지역을 보면 대부분 이런 한강변 이 안쪽에 있는데 이 노원구만 저 위쪽에 있는데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린 곳 중에 하나인데 이쪽 이제 여기가 창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창동도 이제 7광역 중심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앞으로 저기도 그렇게 이제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질 것 중에 하나이죠. 자, 그래서 투자는 이런 지역 중심으로 하시고 뭐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좋지만 요 접근 가능한 지하철이나 자가용으로 접근 가능한 이런 인근으로 접근을 해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철이 있는데 여기서 뭐 여기 등촌역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한 두세 정거장이면 마곡으로 가고 두세 정거장 가게 되면 영등포나 이제 여의도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요 업무단지에 지하철 한 번 타고 갈아타지 않고 바로 접근 가능한 이런 역 부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그게 아파트든 빌라든 상가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역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각 지역별로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체로 이런 지역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 이제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좀 길죠?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 주장이 아니라 이제 근거 있는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투자를 하든 이런 이제 지역 선정을 잘 하게 되면 실패 확률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조금 어렵고 지루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동주택 통건물 매입할 때 성공하기 이제 7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뭐 공동주택 말고도 뭐 아파트를 할 때도 상가를 할 때도 뭐 이건 다 이제 공통 사항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공동주택을 좀 더 이제 특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지역이 중요하느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 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공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이제는 적어도 8년 이상은 보유를 해서 갖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각종 혜택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8년 뒤에도 내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지역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저성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저성장 시대에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지역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이요? 저성장 시대로 갈수록 도심으로 일자리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가 모인다는 것은 사람이 모인다는 거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 집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불황이나 저성장 시대에 상관없이 안전한 투자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지역 선정에 상당히 공을 들이셔야 돼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아는 지역에 하지 마시고요. 정말 될 만한 곳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다세대 통건물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걸 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가능하면 원룸형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원룸형 주택들을 보면 뭐 오피스텔도 원룸형 있잖아요. 보통 5평, 6평 내외하고 도시형 상가주택도 원룸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보면 적은 금액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할 수 있고 관리 편하고 월세 뭐 그럭저럭 잘 나오고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원룸형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그러니까 자본가치, 그러니까 가격 상승폭이 되게 적어요. 뭐 여기 강남, 뭐 서초, 송파, 용산, 마포 이런 데들도 보면 3, 4년 전에 분양한 이런 오피스텔의 이 가격하고 지금의 원룸형 오피스텔의 가격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매매가 상승이 별로 없습니다. 투자라는 건요, 내가 임대소득도 안전하게 받아야 되지만 매매가 상승이 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투자는. 그래서 이 원룸형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매가 상승이 좀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3룸형 내지는 대형, 이거는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세를 끼고 투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임대소득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대형 주택이나 쓰리룸형 이런 상품들은 아까 반포 자이 아파트를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대 수익률이 2%가 안 돼요. 임대 수익률이.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집들은 임대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투자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 해야 되죠? 이 중간에 끼인 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투룸형 주거용 부동산이 가격도 호재에 따라서 올라가고 임대 수익도 한 4%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소형 주택으로 접근하셨으면 해요. 투룸형 내지는 작은 쓰리룸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좀 더 심화되면서 서울 도심의 서민층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서울에 2호선 라인 인근으로 보면 20평대 새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대체로 8억 원 전후합니다. 도심 서민 근로자가 그런 8억 원대 아파트를 대출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들어가기엔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서민층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도심의 내 일자리에 접근 가능한 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주택 상품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게 아파트, 빌라, 또 뭐가 있죠? 없어요. 뭐 전원주택? 근데 뭐 지방이나 이런 야외 말고는 서울 도심에 전원주택에서 살 수는 없죠. 정말 부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듯이 준공업 임대 사업자를 내서 취득시 또 보유시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기타 건보료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다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런 혜택을 다 보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6억 미만, 서울 같은 경우요.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85제곱미터 미만 이런 주택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야만 임대사업자를 내서 이런 모든 혜택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왜? 다양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동산 재테크는 결국 세금이 그 수익률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시 내는 취득세, 또 보유시 내게 되는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건보료, 그 다음에 처분시 내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 주택임대사업자, 특히 중공공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진짜 다양한 혜택과 아주 큰 혜택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 또 규모에 맞게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투자 상품은 단독주택이 아닌 이제 공동주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해서 반복해서 나오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으로는 그럼 뭐가 있느냐? 이런 공동주택이 뭐가 있죠? 네,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이고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도 도심지에 만들어 놓은 이제 생활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원룸형이 있고 이제 투룸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룸형보다는 이제 투룸형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파텔이라고 하죠. 보통 오피스텔인데요. 건축법적으로는 그러니까 투룸형으로 만들어 놓은 아파트처럼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해요.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도 이제 준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똑같은 혜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또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다세대하고 오피스텔이 같이 섞여져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 섞여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한 건물 내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상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지금 제가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주택은 그러니까 상가 말고 상가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투자용으로 많이 이제 접근하고 계신데 일단 이건 좀 피하셨으면 해요. 상가주택. 지금 제가 이제 얘기가 자꾸 이제 길어지는데 상가주택은 이런 거죠. 뭐 다가구주택하고 상가하고 섞여져 있는 거, 다세대하고 상가, 또 도시형 상가주택하고 상가, 오피스텔하고 상가 이렇게 주거용 상품과 근생, 상가가 섞여져 있는 걸 우리가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가주택에 대한 이제 투자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상가주택은 제가 다음에 이 상가주택에 대해서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가주택을 투자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또 확인해야 될 거,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품과 지역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상가주택은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하면 일단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자, 가능하면 새 주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렇죠? 적어도 8년 이상을 이제 보유를 해야 돼요. 임대사업자를 내서. 만약에 내가 한 20년 된 거를 임대사업자를 내면 8년 뒤면 거의 30년이 되는데 그런 오래된 주택은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죠. 내가 나중에 8년 운영 뒤에 팔 때도 그렇고 20년 된 거를 내가 임대사업자로 운영할 때도 아무래도 또 오래된 주택들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주변에 다 새 주택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헌주택의 임대 경쟁력이 하락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통계청의 그 통계조사 결과도 나온 게 있어요. 최근 한 3, 4년을 봐도 한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억이 오를 때 1년에서 3년 된 새 아파트가 2억이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 또 1년에서 3년 된 아파트의 그 매매가격 차이가 거의 2배의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이 다 새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로 들어갈 때도 이제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오래된 주택 넓은 평수보다는 새 주택 작은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금액에 맞춰서. 그래서 너무 오래된 주택 말고요. 가능하면 이제 새 주택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수익률이 4% 이상 되는 걸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전편에서 보였듯이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포자이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2%가 안 돼요. 월세로 놨을 때. 근데 강서구 이 다세대 주택은 한 4.6% 정도 되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모든 은퇴자들, 앞으로 노년층의 목적은 매매 차익이 아니라 임대 수익이에요. 매달 나오는 월세로 살아가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대 이상이 나오는 도심 주요 지역의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노후를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수익률을 내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더라도 이걸 월세로 놨을 때 수익률이 4%대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월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은 어떤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부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를 매번 걱정을 하잖아요. 이거 살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팔까? 오르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런 걱정 항상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등락을 이제 반복하면서 가는데 이 월세 가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월세 가격은 한번 가격이 결정이 되면요. 거의 떨어짐 없이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요. 자, 미국 같은 데도 한번 볼까요? 그 미국의 그 주택 가격과 그거의 이제 월세 가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이 빨간색은 주택의 매매 가격이고요. 요 파란색은 그 주택의 월세 가격이에요. 자, 여기 2007년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다가 폭락을 하죠. 이때가 언제죠? 네,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요. 자, 이때 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할 때 2007년도 당시에 그러면 월세 가격도 폭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은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이 빨간색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보합했다가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등락을 보이는데 이 월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는 이제 패턴을 보고 있죠.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월세 가격은 시장 가격에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가격이 결정이 되면요. 하락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아니라 바로 이제 월세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전세를 끼고 투자하더라도 월세로 전환했을 때 투자 수익률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왜 수익률 4% 이상 되는 걸 하느냐. 이 그래프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결국은 이제 황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임대 수익이에요. 앞으로 이 은퇴자들이 지금 한 해에 36만 명 정도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년에 매매 차익이 아니라 임대 소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얼마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나한테 얼마의 임대 소득이 떨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지만 이거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반드시 이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월세 소득이 많아야 황금성이 좋아지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이제 입지인데요. 왜 입지가 중요할까요? 입지는요, 실수요자의 필수 요건입니다. 자, 입지가 뭐냐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학군, 교통,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가 집을 선택할 때 보는 필수 요소 세 가지 아닙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군, 교통, 생활 편의시설. 뭐 원룸이라면 뭐 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그 투룸형,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크게 이제 무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7가지에 대해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서울 지역의 공동주택 통건물 매입으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두 번째는 이제 소형주택으로 하자,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를 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하자, 넷째는 소형 공동주택 상품으로 하자, 다섯 번째 가능하면 새주택으로 하자, 여섯 번째 수익률은 최소 4% 이상 되는 것을 선택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입지 조건, 교통, 학군,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을 선택하자입니다. 자, 이 7가지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세대 통건물을 매입할 때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실패할 확률을 아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실제 투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또 재테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하지만 저도 뭐 수익형 부동산이나 또 갭 투자 같은 경우도 좋은 지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이 보시는 이제 요 계약서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전세 계약을 새로 했어요. 얼마 전이 정확한 날짜가 7월 10일 날 했네요. 7월 10일 날 이제 계약한 건데 얼마 안 됐죠? 저번 주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작년에 2억 500만 원에 이제 매입을 했어요. 2억 500만 원에. 지금 제가 이거를 전세를 얼마나 놓냐면 2억 2천에 놨어요. 여기 지금 전세 시세가 영등포 쪽이 2억 3천인데 지금 세입자 분께서 한 달 전에 본인 이제 나간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급하게 전세를 누르라고 이제 2억 2천에 맞췄어요. 시세는 원래 2억 3천인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당시에 전세가 1억 9천에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불과 1년 만에 제가 산 금액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아졌죠. 그 당시에 이제 전세 가격이 1억 9천이었는데 지금 2억 2천. 그럼 이제 3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전세 가격이. 그리고 저는 이거를 그 당시에 작년에 2억 5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전세 가격이 이제 매매 가격을 이제 추월을 한 겁니다. 뭐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제가 이걸 살 때도 물론 싸게 샀고 이제 좋은 지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전세 계약서인데요. 제가 이거를 2017년 8월에 2억 1,200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2억 2천에 전세를 놨잖아요. 불과 1년 만에 매매 가격보다 이 전세 가격이 더 이제 높아진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1억 9천에 전세를 놨는데 이번에 2억 2천에 놓게 되니까 이제 3천만 원의 돈이 이제 회수가 되죠. 제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조건을 다 부합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힘이 드네요. 이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는 막 에너지가 해서 막 3시간을 해도 까딱없는데 이렇게 이제 카메라 앞에서 사람 없이 얘를 바라보면서 살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에너지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세대주택 통건물을 매입할 때 하고 반포 자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느 쪽이 더 좋을까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관점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이 투자를 그냥 다세대주택 통건물을 내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될 7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3도심 7광역중심 위주로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그를 중심으로 모든 곳들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일자리가 생겨나는 곳들은 바로 이제 3도심, 이제 7광역 중심 위주라고 아까 앞서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장 잘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택, 원룸형 주택 말고 또 너무 중대형 말고 도심 서민 근로자가 살 수 있는 서민형 소형주택, 투룸형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격과 면적에 부합하는 그런 주거용 주택을 선택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이라 하면 그러니까 다중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요. 이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이 공동주택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운용에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오래주택보다는 새주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수익률은 적어도 4% 이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공동주택으로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 편에는요, 이제 요거에 이어서 이 재건축 아파트나 또 서울 도심에 있는 아파트보다 다세대 공동주택이 더 좋은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다세대 통건물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다세대 통건물이 아파트 또 재건축 아파트보다 더 좋은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내용이 길어서 계속 5편, 6편, 7편으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셨던 분들이 다음 편 들어야지 라고 했다가도 까먹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독 버튼 누르시면 제가 5편이 이제 나갈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알람이 오실 거예요. 잊지 않고 보실 분들은 여기 이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